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안녕하세요. 힘이 이렇게 없어요. 네, 어저께 사우디한테 크게 져가지고 매우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좀 뭐 돈도 많이 썼던 걸로 보이는데 해외 순방 또 사실 이것 때문에 간다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578억 예비비 땡겨가지고 써서 했는데 29표예요. 29표. 예, 리야드가 119, 우리가 29, 로마가 17표. 많은 국민들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해서 부산에서 응원전도 하고 했는데 매우 아쉽게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일단 국민들은 너무 참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좀 어쨌든 사우디 오일머니에 이기기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가 있는 정치인들도 한독수 총리 뭐 이제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문재인 정권 탓이죠. 전 정권 이게요? 탓. 네. 박근혜 정권에서 그 유치를 결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아무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 동안 이거 해봤자 그렇게 역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 패널이나 보수파 패널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는 이런 문제를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밑에서 참모들이 저희 대통령님이 열심히 하시면은 우리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랬을지 저는 그게 좀 나중에 뒷얘기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만약 밑에서 보고를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대통령님 저희가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번 알아보니까 좀 외국 정상들의 바닥 민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닥 민심 다르다고요? 간수구청장 보궐선거 때 졌던 것처럼 바닥 민심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면 이거는 간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많이 기대를 했지만 안 된 거.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년 총선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당 입장도 아마 아직 뭐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 그 정도만 나왔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거 말고는 뭐 할 말이 없죠. 뭐 문재인 정권 탓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거를 뭐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는 그리고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전략이 잘못됐다. 무슨 얘기냐면 2등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우디를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2등 전략을 해서 박빙이 되면 떨어진 로마표가 우리한테 와서 결국에는 결선으로 가서 결선 투표하면 우리가 박빙으로 이길 것이다. 근데 로마도 뭐 크게 많지도 않아요. 로마도 17표. 아니 너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정부의 전략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다른 방편을 쓰든지 아니면 박빙 승부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 순방 그 자체가 목적인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뛰든지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부산이지 레디 김건희 여사 나갈 때마다 그 가방 들고 다니고 에코백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게 뭐야? 너무 격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2등 전략을 쓴 것부터가 저는 좀 수상하고 그 결과를 보면 그럼 최소한 뭐 몇 표 차이를 박빙이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입니까? 119대 29예요. 이게 부산이 평소에 갖고 있는 우리 국가의 브랜드, 도시의 브랜드 이런 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29표밖에 안 나옵니까? 리야드를 누가 알아요? 리야드 알죠. 알긴 아는데. 알긴 알지만. 와 사우디 입국 금지 이제.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 정부의 전략 자체가 처음부터 2등 전략을 쓴 게 잘못된 거고 그 결과가 이 정도 차이 나면 뭐 했냐. 도대체 정부는 일을 한 거냐. 그리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다니면 이게 다냐.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 뭐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갖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부산 개발과 관련해서 앞당겨진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35년에 개항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엑스포 때문에 29년도로 당겼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부산행 급행철도 건설 사업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가덕도 신공항, 울산, 경남 연결 철도와 도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엑스포 때문에 2029년까지 다 앞당겼거든요. 그리고 북한 2단계 개발 사업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보면 여기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아, 부산이나 울산 경남 그분들의 민심이 되게 많이 실망을 해서 이 사업이 2029년도까지 추진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안 된다. 그러면 지역 민심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 뭐야 이거 우리한테 기대감만 높여주고 우리 개발 사업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러한 얘기가 들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서도 당초 약속대로 29년도까지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라고 밀어붙일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총선의 민심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PT는 문제점을 하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PT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좀 수준이 낮았던 것 같고요. 부산 엑스포잖아요. 네. 근데 강남 스타일 이 노래를 틀어주는 게 과연 맞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김수진 위원장님도 말씀 좀 해주세요. PT는 가장 젊으시니까. PT는 후졌습니다. 매우 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PT가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PT가 좀 좀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게 좀 그래도 보여주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 부산을 자랑할 수 있는 서사들이 많은데 맞아요. 너무 오래된 서사들 그냥 막 한강의 기적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국 엑스포도 아니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는 건데 부산의 도시를 좀 더 부각을 했어야 되는데 비판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앞서서 뭐 장 기자님, 장 소장님 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끝난 마당에 제가 뭐 비판을 보태봐야 해야 돼요. 근데 속상하기만 하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긴 하는데 여하튼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PT였습니다. PT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다. 장 기자님. 그런데 사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엑스포 어려워요. 되게 오래전부터 돌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부산에 그럼 댓글 올라와요, 장 소장님. 부산에 그 알만한 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산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이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 정부가 모든 것을 총선 스케줄에 맞춰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총선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다고 과연 이게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정부가 일 열심히 하고 여당이 일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봉착이 되면 지지하지 말라 그래도 지지를 합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보고 예뻐서 찍어줘요. 근데 일은 안 하고 끊임없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걸 총선 전략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도대체 우리를 뭘로 아는 거야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것도 판단을 못하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부정평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을 좀 똑바로 하시라.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라. 본인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가 다 잘 돌아간다. 그런데 본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거에만 관심을 쏟으니까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장 소장님.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해. 우리가 2차 결선 가면은 역전할 수 있어라는. 막판 역전 가능성 보도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면은요. 메달을 못 따더라도 4등을 하더라도 와 정말 잘 싸웠네. 그래도 응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희망회로 돌리면은요. 앞으로 정부가 무슨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에이 또 뻥이지.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지금 하자는 거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돌아오시면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할 거고 그동안 우리가 엑스포 유치한다며 하면서 각국 나라에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꼭 우리가 유치를 못했지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했던 부분 지켜라. 그래야 2035년 엑스포를 도전할 수 있지. 에이 우리 안 찍었지. 우리 졌어. 우리 그동안 약속했던 거 다 무효.
이러면은 신뢰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ODA 규모가 네. 엄청나요. 예. 대통령 돌아다니면서 서명한 ODA 그거를 다 하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키긴 해야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예?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죠. 할부로 갚아요? 할부로. 알겠습니다. 엑스포 하여튼 좀 안타깝게 이렇게 떨어져서 참 그 부분 먼저 얘기를 했고요. 한숨을 쉬셨어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당무 감사 지금 나왔는데 감사 결과 놓고 공천 배제 얘기, 권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1등부터 좀 공개가 됐습니다. 배현진 현역 의원 또 원에는 나경원 전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공천 보장 받는 겁니까? 아니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탈락을 하면 말이 많이 나오겠죠. 아하. 그거는 확실한 것 예. 같아요. 근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영남에서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게 당무감사할 때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당 지지율이랑 그 지역에 있는 저 같은 위원장들의 개인 지지율을 각각을 본 다음에 격차가 얼만큼 났는지를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아하.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단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당협위원장의 지지율이 그보다 낮기는 좀 사실 쉽진 않아요. 지금 워낙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서. 근데 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전국에 지금 어디냐면 영남,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충청 일부.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 현역들이 있는 지역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높은데 그 현역들의 지지율이 낮은 경우는 컷오프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역들이 이 46명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조금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이준석 발 신당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역들 누가 컷오프 될지 모른다 이러니까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느낌이죠. 영남 쪽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면 10여 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명단이 돌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 송파 을이 안 될 수도 있다. 거기 그러니까 1등 했는데? 예, 1등 했는데 이분이 안산 동산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자사고인데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누가 가냐면 김은혜 수석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김은혜 수석이 원래 분당 갑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있고 버티고 있지만 이 자리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박민식 있는데 김은혜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를 빼서 송파로 보내고 송파에 있던 배현진이 안산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돌았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갈지 이랬을 때 배현진 의원이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너무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공천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받게 되면 괜찮겠지만 그 만약에 예컨대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여기도 또 잡음이 생길 수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22.5%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예전에 그 21대 때 그때는 황교안 대표 시절이죠. 미래통합당 시절에 43.5%. 그러니까 절반 수준을 갈았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곡소리가 날 수 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김재섭 위원장님 그 컷오프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무검사위원회가. 근데 제가 총선 기획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아는데 맞네요. 보셨어요 명단? 아니요. 근데 그 명단은 틀린 명단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컷오프를 저희가 알지는 않은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봐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닌 걸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권고를 했다라는 거는 그 당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제가 말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공천되는 건 아니고 안 되면 말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공관위의 결정 권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총선 기획단에서 총선의 룰을 어느 정도 갖다서 준다고 하더라도 공관위가 그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나 저희나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고 미래통합당의 그 공관위가 그 전에 총선기획단이 만들었던 안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천 때문에 21대 국회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보수정당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 권고사항은 언제든지 가뿐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관위가 그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46명 있긴 하지만 언제 또 뒤집어질지 바뀔 가능성도 매우 클 바뀔 것이다.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지금 당무감사 아직 뭐 지라시 수준의 어떤 그것을 고발을 했긴 했는데 당내에서는 사실 좀 말들이 좀 벌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명단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 알고 계실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회 다 끈과 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있어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당무감사위원이 아이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알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거의 50% 정도 물갈이를 합니다. 50% 내외를. 그래서 이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공천 못 받아 그러기도 그렇게 전망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피바람은 불 거다. 피바람이 분다는 건 어쨌든 뭐 공천이 되면서 본인이 탈락. 이제 현역이 있는데 탈락이 된다. 네.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당규에는 단수 공천, 우선 공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략 공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전략 공천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에 없어요. 단수 우선 공천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 가만히 있겠냐고. 그동안 나 배지 한 번 더 달라고 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낮아도 우리 대통령 옹호하고 당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너 빠져.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국회의원들한테는요. 국회의원 배지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입니까? 너 그거 떼. 그러면은요. 이성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많이 봤어요. 예.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몇 분은 뭐 협박을 받아가지고 눌러 앉힐 수도 있고 몇 분은 아예 좀 다른 자리 보장해줄게 할 분들도 있을 텐데 그중에 또 많은 분들은 뭐야 나 무소속 할래 아니면 나 탈당해서 신당 갈래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신당이라는 대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국민의힘에 걸치고 한쪽은 이준석 신당에 걸치고 이쪽에서 공천이 안 되면 일로 넘어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런 연락이 엄청 온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측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없었으면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조정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꼴른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대안이 생겨버렸다. 그렇죠. 보수에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긴 거고 게다가 지금 뭐 국민의힘 인기가 없죠. 대통령도 인기가 없죠. 국민의힘 간판 달고 간들 수도권에서 희망이 없다. 그럼 그냥 이준석 당으로 갈아타서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저는 경우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꼴찌할 수 있어요. 꼴찌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국민의힘 막 이러면 에이 설마 우리가 그래도 여당인데라고 주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후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장윤선 기자님 너무해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 수도권에 김재섭 위원장님 있는데 우리 김재섭 돈아스 빼고 안 되죠. 있는데 하시니까 어느 지역에서라고 하시지.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뭐 이준석 씨나 말씀하셨는데 인요한 위원장 그 부모 발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뭔가 지금 분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건넌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당 관련해서 뭐 우리 김재수 위원장도 질문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아니요. 어떻습니까? 뭐 사과해서 뭐 마무리될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런 어떤 발언이 나온 계기 자체도 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과는 사과고 신당은 신당인 거죠. 뭐 그래서 사과를 하신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같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사과는 잘하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뭐 인요한 위원장의 그 부모님 대상 욕하는 거 이전에도 어느 정도 신당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는 신당을 안 해도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려서 상황상 그렇다는 거죠. 이미 준비도 많이 해놓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뭐 테러를 끊어버린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신당 창당 어느 정도 충분히 가시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돌아올 본인이 선언했어요. 1월 달에 신당 창당합니다. 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 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돌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돌아가면 너무 웃겨지죠. 이준석 대표는 정치 못하죠. 여기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할 거야 말 거야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또 험지라든지 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받는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지금 그 선거 결과가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요거 관련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 수는 없지만 거치 문제 혹시 다시 또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현 대표 내일은 또 그게 있어요. 내일은 김영 아니 재판도 재판이지만 인 위원장이 시간을 줬던 마치 목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데드라인이 내일이죠.
근데 국민의힘 주변을 취재를 해보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되겠냐. 그러니까 버틴다고 되겠냐라는 얘기를 당 지도부 관계자도 얘기하고 김기현 대표 뭐 측근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 반드시 내가 지휘를 해서 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 출마할 거다라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당장 뭐 누굽니까 저 충청의 누구죠? 네?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이 충청 이북의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 리더십이 있냐 이랬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뭐 김용남 전 의원 그다음에 누구죠? 송파의 또 그 교수 김근식 교수 단어가 생각났는데 이 양반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물러나야 된다.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상이 더 길어지면 버티기가 쉽겠냐.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강하지만 그걸로 되겠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관위원장 차라리 지금 뭐 그러면 대표 가리가 어려우면 공관위원장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뭐 식물 대표가 되더라도 유지를 하고 싶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진짜 김기현 대표 측의 설명인 것 같고 당에서는 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당 내부에서 민주당에서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는 못하고 막후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무 급하면 김한길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다. 비대위원장 할 수도 여기까지 있다. 이 얘기가 돌았습니다. 네,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좀 적당한 시점에 저는 종로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려고 했다는 거죠. 김기현 대표 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의 하태경 의원하고 어떤 사이냐면 너는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마. 너는 공천 안 줘. 거의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감정이 대립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가 뭐 많이 도마 위에 오를 텐데 그 울산 남구에 출마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제는요? 네, 본인도 뭐 다른 지역이나 불출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에 적당한 곳에 출마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 괜히 뭐 비대가 들어서네 안 서네 뭐 이런 것이 거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불출마를 하면 불출마를 했지 수도권 어디 가서 지고 이런 종로 나가려고 했다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두 분 다 들은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건 제가 확인되는 얘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입니다. 설. 종로는 지금 또 현역 또 의원이 있습니다. 최재원 의원이 참 계속 기분이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동훈 장관 얘기 특히 용산 출마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장 소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통적인 정치 1번지는 종로죠. 왜 거기가 정치 1번지겠습니까?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 1번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상징적인 정치 1번지다라는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을 용산에 출마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 안 중에 하나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영세 그 현역 의원이 권영세 의원인데요. 이제 국무총리로 가고 그만한 충분한 역량과 인품 다 뭐 능력 다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역 의원이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또한 통일부 장관하면서 인사청문회 치렀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질이 된다면 권영세 의원이 좀 국무총리로 가는 형식으로 자리를 비켜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설에 의하면은 권영세 의원이 측근들한테 이거 하면 고발당하나? 뭐 한동훈 장관이 온다 그러면 내가 뭐 자리 비켜줘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썰이고 뭐 확인되는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용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정부의 일원이고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출석할 때마다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중한 자리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그래놓고 지지난주부터 뭐 대구
뭐 대전, 울산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에 가까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뭐 배우 이정재 씨하고 사진 촬영한 것도 공개가 됐어요. 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라고 해서 그 이정재 씨의 연인되는 임세령 대상 320억을 이틀 사이에 벌었다는 거거든요.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거를 그냥 뭐 내가 뜨니까 막 주가도 오르고 막 이러네. 뭐 사람들이 너무 나를 좋아해가지고 기차 3시간 뒤로 표 물리고 사진 찍어줬어. 이런 식으로 뭐 그를 막 자랑하고 이럴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죠. 나올 거면 나오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거를 한두 주 사이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정부는 정부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안 돼서 아니 세상에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 그 과정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인사정보 검증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든지 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켜놓고 본인 사진 찍고 회사 주가 올리고 얼마나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뭐 한동훈 테마주를 사겠습니까? 이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리를 해야죠. 나가. 아니면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아무도 얘기도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세상에 정부가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요. 밖에 나가서 이러고 다니면 당신 회사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런 일 하지 마라고 규율을 가지고 강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 정부가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뭐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 듣고 너무 화가 어떻게 나요. 한동훈 장관 어떻게 좀 고치가 좀 정리될까요? 출마하시겠죠. 출마한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용산 출마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구가 어디냐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뭐 거치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국무위원으로서 그 해야 되는 역할들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받는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거치 결정이 조만간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나 뭐 정치 경험은 사실 정치 경험이 있다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는 나와봐야 된다. 나오면 뭐 대중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얘기도 하더라고요. 법무장관 국무위원으로서는 이제 뭐 평가는 다 끝난 것 같고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면은 아주 혹독한 검증의 칼날과 잣대가 들이대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중 연설을 잘 못하고 공약 같은 거 물어봤는데 현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실망감이 늘어나겠죠. 근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거치와 출마 비례할 거냐 어느 지역 갈 거냐 뭐 대구 갈 거냐 아니면 강남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2월 달까지 우리가 계속 이 방송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주제 중 하나인데 자, 우리 장 소장님 빨리 그만둬라. 국무위원 아니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행정을 위해서 빨리 그만두시라. 나와서 사진 뭐 하루에 10시간씩 차라리 찍으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한 8,000분 정도가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고요. 오늘 장 소장님 좀 일찍 가셔야 됩니다. 제 기차 시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나가면요 10,000명 돌파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도 아니고 왜 기차 타러 가요? 장 소장님 건강 걱정하신 분들도 많고요. 예, 어제 링겔 맞고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뭐 일정 잡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장 소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3부 마치고 광고 듣고 4부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0,000명 돌파해 주세요. 토크킹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거제 개편이 지금 이제 좀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용인 정인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뭐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하고 한동훈 장관이 가는 곳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선거 제도가 뭐 정하긴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제 소위 친명 주류들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무슨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 시뮬레이션 했더니 뭐 35석이 손해더라. 뭐 국민의힘이 더 많이 가져간다. 위성정당 안 만들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고 민주당 내부에서 돌려봤을 때 25석이 손해되는 건 맞나 봐요. 그러니까 35개는 아니고 25개 정도.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을 눈뜨고 그냥 볼 거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컨대 민주당하고 동시에 결단을 해서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만드는데 민주당은 안 만들어서 손해보는 전략을 이재명 대표는 선택하지 않을 거다. 예,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을 잃지 않을 거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도 만들 거다라는 입장이 이제 친명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비명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김동연 후보하고 같이 공동 약속을 한 게 저 연동형 비례제이고 그렇죠.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 또 깨버리면 그러면 신뢰가 없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친명 일각에서는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 역사적 퇴행인데 어떻게 촛불 이전으로 돌리냐. 물론 이 모든 원흉은 죄송합니다. 원인이라고 할게요. 원인이 너무 세니까 네, 원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게 있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혁입법 연대를 해서 그때 개헌도 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거 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더라면 그때 이낙연 대표 시절이에요.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없죠. 근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여서 뭐 이거 근데 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 갈등이 증폭되거나 정점에 찍는 게 아마 오늘 의총이 될 것 같고 그래도 결론은 안 낼 것 같아요. 아마도 내년 1월까지 미뤄가면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듭니다. 자, 뭐 이탄희 의원이 뭐 본인이 거기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고 가려면 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의총에서도 다뤄질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 또 어떤 식으로 뭐 지금 국민의힘은 뭐 병립형 얘기가 정해진 것 같고요. 권역별로 갈 비례표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진표 의장 아닌데 그걸 의총에서 이제 받은 상황인 거고. 근데 민주당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장 기자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내용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 정리를 좀 해야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국민의힘과도 입장이 다르면 사실은 토론자가 3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상하죠. 이게 민주당에서도 어느 당론을 정해놔야 국민의힘에서도 뭐 포기를 하든 뭐 협상을 하든 아니면 뭐 타협을 하든 뭔가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으니까 지금 선거도 뭐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아직 룰도 제대로 못 정해지고 아니 사실 의원 정족수도 지금 다 제대로 안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역구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냥 계속 다 방치만 해놓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서로 50억 특검하자 서로 김건희 특검법 하자 그런 식으로 정쟁으로 계속 이 이슈가 다 점화가 되다 보니까 정작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그냥 완전히 다 양 정당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뭐 해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게 룰과 관련된 선수들의 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늘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고 그 최종 막판까지 미뤄서 결정하는데 이번엔 특히 이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압박도 있고요. 또 진보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지난번에 했던 약속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3지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 사항은 있는데 이탄희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는 조금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불출마하면 불출마지 또 뭐 당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 험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매우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 신당 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는 조국 송영길 신당이어서 이낙연 신당론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어제인가요? 당 상황 참담하다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결국 민주당하고 결별하는 좀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민주당 내부 취재해 보면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리더십 흔들기 차원일 거고 이낙연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탈당해서 신당 만들고 이러진 않을 거다.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거의 안 간다. 아무도 안 간다? 예,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뭐 몇 명 안 간다. 그리고 사실 이게 신당의 여건이 지금 잘 형성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깃발을 든다고 해서 될까?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경선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서 일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낙연 총리는 그때 정치 생명을 다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후배들이 같이 가서 뭐 그 돕거나 이런 분위기는 안 생길 거다. 그런데 그냥 좋은 원로로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분 왜 이러느냐라는 얘기가 이낙연 캠프 안에서부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당이 불만족스럽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저런 흔들기는 할 수 있지만 뭐 나가서 깃발 들고 탈당해서 뭐 이런 방식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쪽에 있는 신당 뭐 이준석 신당이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데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 뭐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뭐 표를 갈라먹는다 내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 또 나와서 신당을 차리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미지 추락도 같이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거 없지만 뭐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송영길 전 대표 사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들을 연달아서 하시는 분들이 신당을 차린다는 게 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네. 저는 국민들이 또 불행해지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의 호재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자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정의당의 유효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세 번째 권력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 요게 이준석 전 대표 신당하고도 연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이거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인데 올릴 수 없습니까? 네, 여기는 뭐 어떤 유화제를 넣어도 안 되는 이 조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유효정 장혜영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는 완전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같이 합친다고 중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그 유호정 장혜원 의원에게도 저는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 서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으면 보라색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류호정 의원이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할 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의견 그룹이 바로 세 번째 권력이에요. 뭐냐면 여기에 핵심인 조성주 씨 같은 분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변되는 어떤 새로운 정치 뭐 제3지대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의 어떤 지형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초반에 뭐 무상복지 시리즈 만들었고 그게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공약을 흡수하는 단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운동의 성과를 다 스스로 허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이준석과 가깝고 용해인하고는 절대 같지 못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보 노선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여기 정의당 간판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거 말고 세 번째 권력에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주장을 하는 걸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 정의당 당원들은요.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정치의식이 높은 어떤 진보정당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를 해보겠다고 들어온 당원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선택을 보고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판을 만들어 놓은 심상정 대표 왜 가만히 있죠? 예,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상황까지 몰렸으면 선배 그룹은 선배 그룹들대로 후배 그룹은 후배 그룹들대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무책임한
뒷담화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시간이 지금 다 죄송합니다. 돼서 아닙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죠? 3-40초 남았는데요. 오늘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지금 본회의 열릴지 예산안하고 또 탄핵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좀 두 분 짧게 말씀 좀 주십시오. 카드 막을 수가 있나요? 카드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저번에도 한번 뭐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다. 넘길 수도 없어요. 예산은 진짜 중요하고 내년 예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을 카드가 뭐 마땅치는 않아 보이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산안 관련돼서는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번에보다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크킹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